안녕하세요. 오늘 GNN에 대해 발표할 12기 서진이입니다. GNN은 이번에 처음 생긴 세션이라서 조금 발표가 어설플 수는 있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GNN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들어보셨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미지나 텍스트 등 정형적인 데이터를 다뤄왔는데요. 네, 이미지나 텍스트 등의 정형적인 데이터는 격자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SNS에서 팔로워 관계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사람처럼 특정 요소와 팔로워 관계 같은 요소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나 상호작용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GNN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래프란 요소와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SNS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팔로워 관계 혹은 세포에서 세포 간의 관계 등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 구성 요소는 유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는 유저 혹은 유저가 구매하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한 상품을 구매하면 그 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평점에 따라서 그 연결 강도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에서 뉴런 간의 연결도 표현할 수 있고 화학 분자의 연결, 또 단백질의 상호작용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노드 V 그리고 엣지 E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저와 상품은 V 그리고 구매 여부는 E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서 NA는 노드 A의 이웃 노드 집합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B와 C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C는 무엇일까요? 네, ABD입니다. 왼쪽에서 선 하나로 연결된 노드들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의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호모지니어스 타입과 헤테로지니어스 타입이 있습니다. 왼쪽의 호모지니어스 타입에서는 노드의 종류와 엣지의 종류가 하나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영화 배우를 노드로 두고 그 영화 배우가 같은 영화에 출연할 경우 엣지로 연결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경우에는 노드 혹은 엣지가 여러 개입니다. 노드는 논문이나 학회 등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논문이 특정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패스 타이틀이라는 엣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커머스 그래프는 노드가 유저 아이템 이렇게 여러 개이므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드가 두 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분 그래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프 타입은 또 엣지의 방향에 따라 나뉘기도 하는데요. 제가 쉽게 김영호 선배님 자료를 참고해서 김영호 선배님의 사진이 실렸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그래프들은 그냥 연결만 어, undirected 엣지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A에서 B로의 연결 혹은 B에서 A로의 연결 이렇게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처럼 두 노드가 A에서 B 그리고 B에서 A 이렇게 엣지 두 개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엣지에 가중치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더 강하게 연결될 경우에 엣지를 더 높은 값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란 고차원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저차원의 행렬, 즉 벡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인접 행렬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드끼리 연결될 경우 엣지를 1, 그리고 아까처럼 가중치가 있을 경우에는 1이 아닌 다른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스팔스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접 행렬에서는 이렇게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드 자신과의 연결은 0으로 표시하므로 대각선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합 벡터로 표현할 경우 보시다시피 스팔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노드와 엣지로 표현한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노드 레벨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노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아까의 예시처럼 인스타그램의 계정들이 노드일 때 가계정을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금융 분야에서 거래를 노드로 뒀을 때 사기 거래를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클래스를 예측하려면 노드의 특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드의 특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노드 디그리, 노드 센트럴리티,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그래플렛이 있습니다. 먼저 노드 디글이란 노드의 이웃의 개수를 뜻합니다. 즉, 인기가 많은 노드는 높은 디그리 값을 가집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노드 D의 디그리는 CBE 이렇게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노드의 구조를 반영할 수 있지만 이웃마다 D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드 센트럴리티가 있습니다. 이는 중심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노드 디그리를 보완한 개념으로 각 노드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shortest pass는 두 노드의 최단 경로 위에 있는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loseness centrality는 노드 센트럴리티의 한 가지 예시로서 shortest pass를 역수로 둬서 가중치로 만든 것입니다. 즉, 각 노드는 다른 노드들과의 최단 거리가 짧을수록 그 중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란 노드와 그 이웃들이 얼마나 잘 묶여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모든 가능한 이웃 노드 쌍에서 실제로 연결된 비율을 보면 됩니다. 다음은 노드가 아니라 엣지 레벨의 분석입니다. 이는 어떤 노드끼리 연결될지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 혹은 약 부작용 예측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엣지가 생기는 피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표현한 그래프에서는 노드 레벨, 엣지 레벨, 그리고 이 그래프 전체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래프 레벨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론에서는 그래프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여기서 노드, 엣지, 그래프 구조에 대한 피처를 사람이 직접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이 피처를 뽑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차원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유사도를 저차원 그래프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를 잘 유지하도록 그래프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래의 고차원 네트워크의 노드를 저차원인 임베딩 스페이스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그래프 인코더 모델이 쓰이는데요. 좋은 인코더란 노드 간의 유사도를 잘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디코더에서는 임베딩 스페이스에 있는
두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내적해서 두 노드 사이의 유사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할수록 내적각, 즉 유사도가 커지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네트워크의 노드는 먼저 원한 인코딩 벡터로 표현됩니다. 아까 인접 행렬처럼 0, 1, 0, 0, 0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큰 매트릭스 Z를 곱해서 임베딩 공간에서의 벡터 Z로 만들 수 있는데요. 네,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01000으로 표현된 노드 V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큰 매트릭스 Z를 하겠습니다. 이때 Z의 행은 우리가 직접 지정할 차원 n이 됩니다. 그리고 열은 V의 수인 5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Z는 이렇게 만들어진 Z는 우리가 정한 임베딩 차원을 행으로 가지고 노드의 수를 열로 갖는 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컬럼은 한 노드의 임베딩 벡터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인코더 매트릭스, 이 Z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드 임베딩 방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봤듯이 노드 수 곱하기 노드 벡터의 차원수만큼 파라미터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노드가 추가될 경우 다시 전체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또 노드의 피처를 적용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노드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낼 때 성별, 학력 등 다양한 피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드 임베딩 방법에서는 이걸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딥 그래프 인코더입니다. 이는 그래프를 여러 딥러닝 레이어로 이루어진 인코더에 넣어서 저차원 임베딩 공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드 피처도 반영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래프 G를 보면은 G는 그래프를 의미하고 V는 그래프 노드의 집합, A는 그래프의 에이전시 매트릭스, 인접 행렬이라고 불립니다. X는 노드 피처스 매트릭스를 뜻합니다. 노드의 피처를 행렬로 나타낸 것입니다. 소문자 V는 대문자 V 안에 있는 한 노드를 의미하고 NV는 이 노드 V의 이웃 노드 집합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처럼 먼저 노드를 원핫 팩토로 표현한 인접 행렬 A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점은 오른쪽에 노드의 피처 정보 벡터도 붙여줍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네모를 친 B 옆에 부분이 1001100 이 부분이 B 노드의 임베딩 벡터가 됩니다. 그 후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려면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 B 노드 벡터를 그대로 NLP의 입력값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나온 저차원 벡터가 B의 임베딩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노드의 벡터를 넣는 순서를 바꿀 경우 임베딩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1001100을 1110000 이런 식으로 넣으면 임베딩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노드의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오더 플랜 1과 2는 같은 그래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노드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프 인코더는 이 둘을 똑같은 결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벡터 레벨일 때는
그 벡터의 인베딩 값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왼쪽에서 보다시피 그래프의 구조 자체는 똑같으므로 이 그래프 자체를 인코딩할 때는 결과값이 같아야 합니다. 즉, 인접 행렬과 노드 피처로 이루어진 행렬을 인코딩한 것과 거기서 퍼뮤테이션한 행렬을 인코딩한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브한 어프로치에서는 노드 순서가 바뀔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를 같게 하려면 인베딩의 결과값도 퍼뮤테이션 해줘야 합니다. 밑에 왼쪽식 FAX에도 퍼뮤테이션을 적용해서 순서를 동일한 방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래프에 딥러닝을 적용할 때 벡터 레벨로 결과값이 나올 경우, 즉 벡터의 인베딩 값을 알고 싶을 경우 원래의 행렬을 퍼뮤테이션 할 경우 결과값이 달라지지만 그래프 레벨로 결과가 나올 때는 이 결과가 불변함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설명한 기존 MLP 같은 전통적인 딥러닝 방식은 permutation equivariance 하지도 않고 permutation invariance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프의 특성을 고려해서 딥러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컨볼루션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컨볼루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패딩, 스트라이드, 피처 디멘션 같은 개념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래프의 신호를 분해해서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처리할 때는 풀이의 변환처럼 그 신호를 단순한 여러 신호의 합으로 분해하곤 하는데요.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의 신호를 분해한 다음에 단순한 여러 신호의 합에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노드 내에는 혼잡해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즉, 피처 등 노드 정보는 이 노드와 유사한 노드에서 오는 신호와 상이한 특성을 가진 노드에서 오는 신호의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L은 디그리 매트릭스 D에서 에이전시 매트릭스 A를 뺀 행렬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A의 행과 열은 노드 A, B, C, D, E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안의 값이 1일 경우에는 두 노드의 엣지가 1, 즉 연결되었다는 의미이고 0인 경우에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결 횟수도 고려한다면 1이 아니라 2, 3, 0.5와 같은 다른 숫자도 가능합니다. 즉 A는 노드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B의 경우에는 A, B, C, D, E 노드 각각의 디그리를 대각선에 넣은 행렬입니다. 디글이란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뜻하는데요. 디그리 매트릭스는 그렇기 때문에 노드 자신의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D에서 A를 뺄 경우 우리가 원하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노드 정보를 표현하는 D, 그리고 노드와의 연결 정보를 의미하는 A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디그리에 따라서 노드의 영향력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A를 디그리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A라는 인접 행렬에서 여, 여기 화면을 다시 보시면 숫자들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정규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2나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를 경우에 이것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로 정규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L이 아니라 A의 정규화를 진행하느냐 묻는다면 원래는 GNN에서 L의 정규화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에서는 A가 먼저 노드 자신의 정보도 포함하도록 보정하고 이것을 L 대신에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우리가 구한 이 A라는 인접 행렬에 노드 피처 행렬을 곱하고 가중치를 곱한 다음 활성함수 렐루에 넣습니다. 아래의 식을 보시면 결국 입력값 x가 가중치 그리고 보정된 인접 행렬을 거쳐서 활성화 함수에 들어간 다음 레이어에 입력되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입력값에 이전 레이어의 히든 벡터를 넣어서 레이어를 쌓게 됩니다. 이때 레이어별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이 됩니다. 반복해서 레이어를 쌓다가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이에 따라 노드를 분류하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정규화된 행렬을 만들어서 이때 이 행렬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혹은 보정된 A 인접 행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화된 행렬을 만들어서 노드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 노드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중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얼마나 첫 번째 이웃과 두 번째 이웃을 반영할지 정합니다. 이때 첫 번째 이웃이라는 것은 레이어 1에서의 이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이웃은 레이어 2에서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그 후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통해서 임계점 이상의 값들만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모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랜스덕티브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디그리 매트릭스와 인접 행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즉 훈련 과정에서 전체 노드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되므로 새로운 노드가 들어올 경우 이 행렬이 변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드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이 행렬을 다시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그래프 세이지라는 모델입니다. 이 그래프 세이지라는 모델은 콘볼루션 연산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요. 콘볼루션이란 어떤 함수에 다른 함수, 흔히 필터라고 말하는 것을 적용해서 어떤 모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드 피처에 그 이웃 피처들을 적용하여 임베딩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노드는 노드 이웃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메시지 패싱과 어그리게이트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패싱에서는 이웃 노드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 후 이를 어그리게이트, 즉 모아서 노드를 업데이트 시키게 됩니다. 예시를 들면 왼쪽 그래프에서 A의 이웃 노드는 B, C, D가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처음에 A의 이웃 노드인 B, C, D로부터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to 호불호 할 경우, 즉 두 번째 이웃까지 고려할 경우 B의 이웃은 또다시 A, C가 되고 C의 이웃은 A, B, E, F, D의 이웃은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어 0에서 레이어 1로 이웃들의 정보가 모아지고 이것들로 B, C, D가 업데이트되고 또 B, C, D라는 노드의 정보들을 어그리게이트해서 이를 통해 A 노드의 임베딩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그리게이트 함수는 보통 평균을 많이들 씁니다. 즉 이웃 노드의 임베딩 벡터들과 노드 자신의 임베딩 벡터를 이웃 노드들의 임베딩 벡터들의 합과 노드 자기 자신의 임베딩 벡터를 합한 뒤에 평균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 후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다음 레이어의 노드 임베딩 값이 됩니다. 민 외에도 맥스 풀링, 민 풀링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먼저 입력 노드 XV의 히든 벡터가 HV0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XV의 이웃 노드들의 임베딩 벡터를 HU라고 표현하면 K-1번째 레이어에서 이웃 벡터들의 히든 벡터는 이 HU K-1이 됩니다. 이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먼저 어그리게이트 함수에 넣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듭니다. 이게 이웃 노드들의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노드 자신의 벡터와 홈캣하게 됩니다. 그 후 가중치와 활성함수를 거쳐서 다음 레이어에 들어갈 임베딩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웃 정보를 한꺼번에 AGG 함수를 이용해서 모아서 이용하므로 이웃 노드의 입력 순서는 상관없게 됩니다. 또 같은 레이어에서는 모든 노드가 같은 가중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와는 달리 퍼뮤테이션에서 노드 순서를 뒤섞는다고 해도 노드의 임베딩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웃 벡터들의 값을 어그리게이트 함수에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민을 쓸 경우 이 이웃 벡터들의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차피 평균 함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드를 배치 샘플링해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배치의 순서도 무관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왼쪽 오더 플랜 그래프를 보면 그 B라는 노드의
임베딩 벡터 값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걸 학습시켰을 때 우리가 D와 E가 연결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엣지 레벨에서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래프 자체를 분석하는 그래프 레벨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나이브 어프로치에서의 문제점은 아까 봤듯이 NLP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 B라는 노드의 임베딩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이웃이 A와 C가 있죠? 근데 A, C 이렇게 넣거나 넣을 때랑 C, A 이렇게 넣을 때랑 임베딩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한계였고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만약에 그래프 레벨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더 플랜 1과 2는 같은 입력값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A, B, C, D, E의 순서는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A 자리에 E가 오게 됐고요. 하지만 그래프 전체로 보면은 이게 똑같은 구조이므로 이 둘을 인베딩 했을 때 그 결과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NLP 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보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게 이제 네. 이제 새로 나온 게 그래프 세이지라는 모델이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AGG 함수를 써서 이온 노드들의 정보를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한데 모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온 노드들이 어떤 순서로 입력되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세이지 모델은 이렇게 인덕티브 캐패빌리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성 때문에 만약에 같은 카테고리의 그래프 그리고 같은 목적일 경우에 우리는 모델을 그 데이터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A 유기체의 그래프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이를 B 유기체의 그래프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백질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라는 목적이 같고 이 둘은 유기체라는 같은 카테고리의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노드가 추가돼도 똑같이 모델을 적용하면 임베딩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파라미터들이 그래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노드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으므로 모델에 통과시켜주면 이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드가 많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 그래프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다시 학습해야 된다는 어,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래프 세이지 모델에서 한층 더 발전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GAT입니다. 이 모델은 그래프 세이지의 어텐션 개념을 합한 것인데요. 어, 이온 노드들 중에서는 더 중요한 노드와 덜 중요한 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세이지에서는 이 이온 노드들을 모두 똑같이 반영했는데 사실은 이 이온 노드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서 수식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웃 노드와 자기 자신의 정보를 통해서 여기 이웃 노드의 정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보를 통해서 EVU라는 attention coefficient를 구합니다. 이는 U가
노드 V에 미치는 영향으로 U가 이웃이 되고 V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후 이 EVU를 정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웃의 중요도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normalize attention coefficient를 이러한 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때 알파 VU는 합이 1이 되게 됩니다. 즉 비율로 중요도가 나타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VU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이웃 노드 벡터 HU의 가중치와 이 알파 값을 곱해서 모든 이웃 노드들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A의 이웃 노드는 B와 D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 세이지에서는 얘네 둘이 A에 똑같은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하고 2분의 1씩 그 영향을 나눠 가져서 이제 A에 미쳤다면 지금은 B가 더 중요하면 0.6이라는 알파 값, D는 0.4라는 알파 값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값을 마지막으로 활성함수에 넣어서 다음 레이어의 임베딩 값으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한 과정을 그냥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이 각각의 결과값들을 모두 홈캣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텐션 네트워크를 적용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이웃 노드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줌으로써 모델 범용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 세이지와 마찬가지로 쉐어 뉴럴 네트워크고 같은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인덕티브 캐패빌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식에서도 AGG 함수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AGG에서 그 이웃 노드별 가중치가 다르다는 점만 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장점은 계산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른 GNN 모델은 GNN 기반의 추천 시스템 모델입니다. 음, 원래 CF, 그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 모델의 경우는 만약에 유저 A가 아이템 1을 사고 이 1을 유저 B가 샀다고 하면 이 B가 단 다른 아이템 2를 이 유저 A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다시피 NGCF라는 그 그래프 기반의 추천 시스템 모델에서는 이 아이템 2를 산 C라는 또 다른 유저가 있을 때 이 C가 산 아이템 3까지도 A에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호흡 관계에 그 간접적인 이웃 관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천 시스템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약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그래프란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그래프에는 그 엣지에 방향이 있냐 없냐, 또 엣지에 가중치가 있냐 없냐,
또 노드와 엣지의 종류가 한 개냐, 뭐 두 개 이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프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을 때 그 노드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노드와 연결이 될지 그 엣지 레벨에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래프 구조 자체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론들의 그 대표적인 어,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배웠던 핵심 개념이 그래프 세이지랑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이온 노드들의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서는 그 이온 노드들의 중요도를 다 다르게 반영한다. 그럼으로써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션 서머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